여기 예전에 윤정희 씨가 살던 곳이죠. 저는 윤정희 씨와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76세 버스기사 정만수는 서울 외곽을 도는 77번 노선의 막차를 20년째 운전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50대에는 아내 윤정희가 실종되면서 삶이 한번 크게 무너졌죠.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는 평범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저녁 11시 40분 막차 출발 전 차고지 휴게실에서 정만수는 늘 듣던 라디오를 켰습니다.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이 흘러나오자 정의가 떠올랐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한 기억이었죠. 정의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쪽지도 남기지 않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말이죠. 정의야, 왜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냐? 정만수는 낡은 보온병에 담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쓸쓸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휴게실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고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20년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생각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버스로 향했습니다. 77번 버스는 낡았지만 정만수에게는 익숙한 공간이었죠. 핸들을 잡으니 손에 익은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엔진을 시동 걸자 낮은 진동이 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만수는 백미러를 확인하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막차는 한산했습니다. 퇴근길을 서두르는 사람들도 술에 취한 회식 인파도 이미 다 사라진 뒤였죠. 정류장마다 몇 명씩 내리고 가끔 한두 명이 탈 뿐이었습니다. 정만수는 이 고요한 시간이 좋았습니다. 생각할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신림동 골목을 지날 때였습니다. 정만수는 언제나처럼 그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정의와 함께 살던 집이 있던 곳이었죠. 지금은 재개발로 모두 허물어져 빈터만 남았지만 정만수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 집이 서 있었습니다. 작은 마당에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던 집, 정의가 좋아하던 노란색 커튼이 걸려있던 창문, 그 모든 게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봉천동, 사당동을 지나 남태령으로 향했죠. 정만수는 익숙한 길을 따라 핸들을 돌렸습니다. 20년 동안 같은 길을 달렸으니 눈을 감고도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만수는 항상 집중했습니다. 막차를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정만수의 책임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심야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DJ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밤의 고독을 달래주었죠. 정만수는 가끔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운전했습니다. 사연을 듣다 보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두가 각자의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죠. 다음 사연은 경기도에 사시는 청취자분이 보내주셨습니다. 20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계신다는데요. 정만수는 순간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아내가 떠난 뒤로 하루하루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시네요. 아내가 어디선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하십니다. 정만수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게 가능할까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의가 그립습니다.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도 포기했고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잊으라고만 했죠. 버스는 마지막 정류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이 외롭게 빛을 내뿜고 있었죠. 정만수는 이 시간, 이 풍경이 자신의 삶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하고 외롭고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정만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고 밥을 먹고 버스를 운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만수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죠. 정의를 잊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종점 과천 공영차고지입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만수는 속도를 줄이며 마지막 정류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버스 안에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만수는 문을 열고 빈 좌석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날 밤도 평범한 막차를 몰 예정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죠. 정만수는 시동을 끄고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죠? 정희야, 오늘도 무사히 끝났어. 정만수는 작게 중얼거리며 차고지를 나섰습니다. 내일도 또 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정만수의 일상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죠. 정만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밤 그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저녁 정만수는 다시 77번 버스 앞에 섰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였죠. 정만수는 버스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익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죠. 막차는 예정대로 출발했습니다. 정류장마다 사람들이 한두 명씩 타고 내렸습니다. 정만수는 익숙한 길을 따라 핸들을 돌렸죠. 신림동을 지나고 봉천동을 지나고 사당동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어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정만수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죠. 마치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겠죠. 버스는 남태령을 지나 마지막 정류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시간은 자정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이제 승객이 한 명도 남지 않았죠. 정만수는 속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정류장을 지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한 남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정만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미 막차 시간이 지났으니 그냥 지나쳐도 됐습니다. 하지만 정만수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으니까요. 문이 열리고 남자가 올라탔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는데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구두는 먼지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만수가 가장 먼저 눈여겨본 건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죠. 기사님, 마지막 버스 맞죠? 남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막차입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종점까지요. 남자는 짧게 대답하고는 맨 뒤 좌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만수는 백미러로 남자를 확인했습니다. 남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정만수는 다시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버스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엔진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죠. 정만수는 가끔 백미러로 남자를 확인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만수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막차를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묻지 않는 게 예의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버스가 신림동 한 골목을 지날 때였습니다. 정만수가 늘 바라보던 그 골목이었죠. 정희와 함께 살던 집이 있던 곳 말입니다. 정만수는 습관적으로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빈터만 남은 골목이 쓸쓸하게 보였죠. 그때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예전에 윤정희 씨가 살던 곳이죠? 정만수의 손이 핸들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버스가 순간 흔들렸죠. 정만수는 급히 핸들을 바로 잡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윤정이라고 했습니까? 정만수는 백미러로 남자를 다시 봤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만수를 향해 시선을 돌렸죠. 두 사람의 눈이 백미러 너머로 마주쳤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정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윤정희 씨요. 기사님 아내 아니었습니까? 정만수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했죠. 다행히 뒤에 차가 없었습니다. 정만수는 비상등을 켜고 남자를 돌아봤습니다. 정희를 어떻게 아는 겁니까? 당신은 누구요? 정만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정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말이죠.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강도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소. 정희를 어떻게 아냐고요. 정만수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강도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운전석 바로 뒤 좌석이었죠. 진정하세요, 기사님. 저도 설명하려고 여기 탄 겁니다. 설명? 무슨 설명을 하려고? 윤정혜 씨에 대해서요. 그분이 왜 사라졌는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요. 정만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알고 싶었던 진실이었습니다. 왜 정희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는지, 어디로 간 건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말입니다. 정만수는 강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는 겁니까? 강도윤은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죠.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종점까지 가시죠. 거기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죠. 궁금증과 불안감이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만수는 비상등을 끄고 다시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정만수의 마음은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강도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흘렀죠.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정만수는 시동을 끄고 강도윤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기사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정만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강도윤은 정만수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윤정혜 씨와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만수의 고요한 일상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만수는 강도윤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을 함께 했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정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지막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정희가 죽었다는 겁니까?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아닙니다. 그때는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마지막은
제가 윤정혜 씨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정만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긴장이 밀려왔죠. 살아 있었다는 건 지금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정의와 무슨 관계였소? 강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윤정혜 씨가 사라지기 전 몇 달간 함께 일했습니다. 봉천동에 있던 작은 출판사에서요. 출판사? 정의가 출판사에서 일했다고? 정만수는 놀랐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기 전 정의는 집에서 소일거리로 번역 일을 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출판사에 나가서 일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정희 씨는 편집 보조 일을 하셨습니다. 외국 소설을 번역하고 교정하는 일이었죠. 저도 그곳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희망출판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정만수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의가 왜 그런 말을 안 했을까요? 왜 나한테 숨긴 겁니까? 정만수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강도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아마도 기사님을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희 씨는 늘 혼자 짐을 지려고 하셨으니까요. 무슨 짐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강도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었죠. 이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만수에게 사진을 건네며 강도윤은 말했습니다. 이것부터 보세요. 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의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의였죠.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의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2~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죠. 이 아이는 누구요? 정만수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강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죠. 그 아이가 저입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들어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강도윤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윤정혜 씨의 아들입니다. 정확히는 정혜 씨가 젊은 시절에 낳았지만 키울 수 없어서 입양 보낸 아들이죠. 정만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정희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그것도 입양 보낸 아들이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만수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정희의 미소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죠. 슬픔을 감추고 있는 미소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소. 정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내가 모를 리가 없잖소. 정만수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정희 씨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젊은 시절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 과거가 당신에게 피해가 될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무슨 피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강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였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정혜 씨가 남긴 목소리입니다. 강도윤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죠. 그리고 곧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정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만수 씨, 미안해요. 우리 가족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제게는 과거가 있었어요. 22살 때 아이를 낳았지만 키울 수 없어서 입양을 보냈어요.
집안의 반대도 있었고 저도 너무 어렸으니까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녹음기를 뚫어져라 바라봤죠. 그 아이가 지금 제 앞에 나타났어요. 도윤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되어서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기뻤어요. 제 아들을 다시 만났으니까요. 정만수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는데 그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 저는 당신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과거가 당신에게 피해를 줄까봐 무서워요.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도윤이를. 녹음은 거기서 갑자기 끊겼습니다. 정만수는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왜 끊긴 겁니까? 뒤에 뭐라고 했소?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정혜 씨가 이 녹음을 남긴 다음 날 사라지셨으니까요. 정만수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버스 의자에 기대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20년 동안 궁금했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의문이 생겼죠. 정희는 왜 사라진 겁니까? 누가 쫓아온 겁니까? 강도윤은 정만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걸 알아내려면 기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혜 씨를 찾으려면 우리 둘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정만수는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정만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찾지 못했던 정의의 행방을 이제라도 알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했으니까요. 정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함께 찾아봅시다. 정의가 어디 있는지, 왜 사라졌는지 말이요. 강도윤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죠.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만수는 강도윤과 함께 봉천동으로 향했습니다. 정의가 일했다는 희망출판사가 있던 곳이었죠. 정만수는 평생 이 골목을 수없이 지나다녔지만 정의가 이곳에서 일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가슴 한편이 쓰라렸죠. 여기입니다. 강도윤이 낡은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4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는데 외벽은 세월의 흔적으로 벗겨져 있었습니다. 1층에는 철물점이, 2층에는 학원이 있었죠. 강도윤은 3층을 가리켰습니다. 저 3층에 출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지만요. 두 사람은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죠. 3층에 도착하자 문패가 보였습니다. 지금은 인쇄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인쇄소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죠. 강도윤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자리에 예전에 희망출판사가 있었던 거 아시나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거요? 한 15년 전에 있었죠.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건물주한테 들었어요. 갑자기 문 닫고 야반도주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만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야반도주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자세한 건 저도 모르겠어요. 건물주 할머니한테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1층 철물점 옆쪽 방에 사세요. 두 사람은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철물점 옆에 작은 문이 있었고 초인종을 누르자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였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3층에 있었던 희망출판사에 대해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왜요? 무슨 일인데? 정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 출판사에서 일했었습니다. 20년 전에 사라졌는데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문을 활짝 열며 말했죠. 들어오세요. 서서 얘기하긴 뭐하니. 좁은 쪽방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에게 방석을 권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희망 출판사 말이지요. 그 출판사는 원래 작은 곳이었어요. 사장이 젊은 사람이었는데 참 성실하게 일했죠. 그런데 왜 갑자기 문을 닫은 겁니까?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밤에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왔더라고요. 30대 남자 서너 명이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사장을 찾는다고 난리였죠. 정만수는 긴장했습니다. 강도윤도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죠. 그래서요? 다음 날 가보니까 출판사가 텅 비어 있더라고요. 책도 책상도 사람도 다 사라졌어요. 한두 달치 월세도 안 내고 말이죠. 나중에 들으니까 사장이 사채를 쓰다가 못 갚아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강도윤이 물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글쎄요, 다들 뿔뿔이 흩어졌겠죠. 한 분은 여기 자주 오셨었는데 중년 여자분이었어요. 참 조용하고 성실한 분이었죠. 정만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분 이름이 윤정이었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윤정혜 씨. 그분 참 착했어요. 가끔 제게 과일도 사다 주시고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그분이 제 아내입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왜 사라지신 겁니까? 정만수는 할머니에게 정희가 실종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들었죠. 혹시 출판사가 문 닫을 때쯤 정희 씨가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희 씨가 마지막으로 여기 왔을 때 표정이 안 좋았어요. 무슨 걱정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제가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강도윤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정희 씨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글쎄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맞다.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진심이었던 것 같네요. 정만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희가 위험을 느끼고 있었다는 증거였죠.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정만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혹시 그 사채업자들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 사람들이 찾던 게 돈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서류 같은 걸 찾는다고 했거든요. 서류요? 네, 사장한테 맡긴 중요한 서류가 있는데 그걸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무슨 서류인지는 몰라요. 강도윤과 정만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류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정희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까요? 할머니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가 마지막으로 가신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입니까? 서울대 입구역 쪽이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볼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서둘러 가셨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정만수는 서울대 입구역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 정희가 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강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사님, 거기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두 사람은 건물을 나섰죠.
밖으로 나오자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희가 이 길을 걸었을 겁니다. 20년 전 불안한 마음을 안고 말이죠. 정만수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강도윤이 정만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사님, 함께 끝까지 가봅시다. 정혜 씨를 반드시 찾을 겁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대 입구역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정만수와 강도윤은 서울대 입구역 근처 좁은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은 희미했고 주변은 조용했죠. 두 사람은 할머니가 알려준 폐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근처일 텐데요. 강도윤이 휴대폰 지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골목은 점점 좁아졌고 인적도 끊겼죠. 정만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희가 정말 이곳에 왔었을까요? 저기입니다. 강도윤이 낡은 단층 집을 가리켰습니다.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죠. 집은 오래전에 사람이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만수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들어가 봅시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을 지나 현관에 다다르자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이 문을 밀자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죠. 안은 어두웠습니다. 강도윤이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방 안을 비추었죠. 먼지가 쌓인 가구들과 낡은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정만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정말 정희가 왔던 곳일까요? 정만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강도윤이 구석에 놓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기사님, 이것 좀 보세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책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쳤죠. 희망출판사 로고가 찍힌 서류였습니다. 이건 출판사 문서입니다. 정혜 씨가 여기 왔던 게 확실해요. 정만수는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그때 낡은 공책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공책을 펼치자 정희의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일기였습니다. 정만수는 숨을 멈추고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3월 12일. 오늘 도윤이를 입양 보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게 도윤이를 위한 길이다. 나는 아직 너무 어리고 집안은 반대하고 아이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는다. 도윤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만수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젊은 정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4년 8월 5일. 만수 씨를 만났다. 참 따뜻한 사람이다. 하지만 내 과거를 말할 수 없다. 도윤이 이야기를 하면 만수 씨가 상처받을까봐 두렵다. 정만수는 공책을 꽉 쥐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을 걱정했던 겁니다. 자신이 상처받을까봐 진실을 숨겼던 거죠. 기사님, 계속 읽어보세요. 강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5년 6월 20일. 도윤이가 나를 찾아왔다. 26살이 된 아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만날 수 없었다. 출판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위험한 일에 휘말렸다. 사장이 사채업자들의 불법 거래 증거를 손에 넣었고 나에게 맡겼다. 그들이 알면 도윤이도 만수 씨도 위험해진다. 정만수는 손을 떨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5년 7월 3일. 그들이 나를 찾기 시작했다. 사장은 도망갔고 나만 남았다.
서류를 내놓으라고 협박한다. 하지만 줄 수 없다. 이 서류가 있어야 도윤이와 만수 씨를 지킬 수 있다. 협상 카드니까. 정만수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혼자서 모든 걸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2005년 7월 15일. 오늘 만수 씨에게 마지막 아침밥을 차려줬다. 만수 씨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오늘 떠날 거라는 것도. 미안해, 만수 씨. 당신을 사랑했어. 하지만 당신을 지키려면 떠나야 해. 정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정희는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난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05년 7월 16일. 이제 그들과 만나러 간다. 서류를 주는 대신 도윤이와 만수 씨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믿을 수 없다. 혹시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일기가 증거가 되길 바란다. 만수 씨, 도윤아 사랑해. 미안해. 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정만수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정희는 자신과 강도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겁니다. 정희야. 정만수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품었던 원망과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강도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죠. 두 사람은 긴장했습니다. 강도윤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기사님, 누가 옵니다. 정만수가 일어서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 3명이 들어왔죠. 그중 한 명은 며칠 전 할머니가 말했던 그 조폭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구만. 20년을 기다렸어.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만수는 본능적으로 강도윤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들이 누구요? 정희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남자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윤정혜? 그 여자는 이미 끝났어. 서류를 안 내놓더니 결국 사고를 당했지. 정만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고라니 무슨 뜻입니까? 거짓말이요. 정희는 살아있소. 믿고 싶은 대로 믿어.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놈들이 그 서류를 찾으러 왔다는 거지. 그 일기장 내놓고 조용히 사라져. 안 그러면. 남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순간 강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도망쳐요. 강도윤이 남자를 밀쳤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렸죠. 정만수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뒤쪽 문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가 막아섰습니다. 어딜 가려고. 남자가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정만수는 피할 시간이 없었죠. 그 순간 강도윤이 정만수를 밀쳐냈습니다. 대신 강도윤의 어깨에 둔기가 내려쳤습니다. 으악! 강도윤이 쓰러졌습니다. 정만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윤아! 정만수가 강도윤을 일으키려는 순간 또 다른 공격이 날아왔습니다. 정만수는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이 혀를 찼습니다. 젠장, 경찰이야. 일단 빠져. 남자들이 달아났습니다. 정만수는 쓰러져가는 의식 속에서 강도윤을 봤습니다. 강도윤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죠. 도윤아, 미안하다. 정만수는 그 말을 남기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정만수가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죠.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침대에 강도윤이 누워 있었습니다. 붕대가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링거를 막고 있었죠. 다행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간호사가 들어와 정만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얼마나 누워 있었소?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사흘째 누워 계셨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십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정만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폐가에서의 일이 떠올랐죠. 정의의 일기, 그리고 나타난 남자들, 정의가 사고를 당했다는 말까지. 정만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윤이 깨어나고 있었죠. 정만수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어지러워서 다시 누웠습니다. 도윤아, 괜찮은가? 네, 괜찮습니다. 기사님은요? 나도 괜찮네. 자네가 날 구해준 거야. 고맙네. 강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기사님을 위험에 빠뜨렸는데요. 미안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린 함께 진실을 찾고 있는 거 아닌가?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저희는 관악경찰서 형사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정만수와 강도윤은 경찰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폐가에서 일기를 찾았던 일 남자들이 나타나 공격한 일까지 말이죠. 경찰은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윤정혜 씨 실종 사건 말씀이시죠? 20년 전 사건인데 그때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단서가 전혀 없었거든요. 정만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이 있습니다. 정의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증거가요. 일기장은 저희가 증거물로 확보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20년이 지난 사건이라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를 공격한 사람들은요? 그들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진행하겠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만수는 답답했습니다. 범인들은 여전히 밖에 있고 정의의 행방은 알 수 없었죠. 경찰이 나가고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비가 내릴 것 같았죠. 기사님, 제 잘못입니다. 강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무리하게 진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기사님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알고 싶었어. 정의가 왜 떠났는지, 어디에 있는지 말이야. 자네가 아니었다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야. 하지만 진실은 너무 잔인합니다. 정혜 씨가 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의가 정말 세상을 떠난 걸까요? 아니면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을까요? 정만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만수와 강도윤은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정만수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외로웠죠. 어느 날 밤 정만수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심야 방송이 흘러나왔죠. DJ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20년 전 사연을 다시 듣기 코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추억 속 사연을 다시 들려드립니다. 정만수는 무심코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여러 사연이 흘러나왔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주부입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습니다. 정만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만수는 라디오에 귀를 바짝 붙였죠. 젊은 시절에 아이를 낳았지만 키울 수 없어서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제 앞에 나타났어요. 26살이 된 아들로 말이죠.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요.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저를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만약 제가 사라지면 그 아이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제 아들입니다. 남편에게도 아들이 될 수 있는 아이입니다. 정만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희는 자신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던 겁니다. 남편에게 전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제 마음만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도윤이를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부탁합니다. 라디오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정만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정희는 떠나기 전에 이렇게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강도윤에게 말이죠. 정만수는 휴대폰을 꺼내 강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윤아, 나야. 지금 라디오 듣고 있나? 네, 기사님. 듣고 있습니다. 강도윤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뭔지 알겠네.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야. 정희가 그걸 바랐어. 기사님, 도윤아, 내게 와주겠나? 이 집은 너무 넓고 외로워. 정희가 바라던 대로 우리 함께 살자. 강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정희는 떠났지만 선물을 남겼습니다. 아들이라는 선물을 말이죠. 다음 날 강도윤이 정만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정희야, 이제 알겠어. 내가 왜 혼자 견뎠는지 말이야. 우리를 지키려고 그랬던 거지. 고마워, 정희야. 정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만수와 강도윤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로에게 익숙해졌죠. 강도윤은 정만수의 아침 식사를 챙겼고 정만수는 강도윤에게 정희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만수는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만수 씨, 관악경찰서입니다. 윤정혜 씨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정만수는 즉시 강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로 향했죠. 형사가 두 사람을 작은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윤정혜 씨 사건의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누구입니까? 형사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최상무라는 인물입니다. 20년 전 사채업을 하던 조직의 중간 보스였죠. 현재는 합법적인 사업가로 행세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전력이 있습니다. 정만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자가 정의를 해친 겁니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최상무가 윤정혜 씨를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강도윤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정희 씨가 숨긴 서류는 찾지 못했습니까? 아직입니다. 그 서류가 있다면 최상무를 체포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정만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희가 서류를 어디에 숨겼을까요? 폐가에도 없었고 일기에도 정확한 위치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강도윤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기사님, 정희 씨가 서류를 숨길 만한 곳이 어디일까요? 글쎄다. 정희는 신중한 사람이었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겼을 거야. 정만수는 정희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정희가 좋아하던 장소, 자주 가던 곳들이 머릿속을 스쳤죠. 그때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도윤아, 신림동 집 기억하나? 우리가 살던 집 말이야. 네, 기억합니다. 지금은 재개발로 사라졌다고 하셨죠. 맞아. 하지만 그 집 마당에 매화나무가 있었어. 정희가 무척 아끼던 나무였지. 혹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생각이었죠. 정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보자. 지금 당장. 두 사람은 신림동으로 향했습니다. 옛집이 있던 곳은 이미 공사가 시작되어 펜스가 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화나무는 아직 남아 있었죠. 공사 관계자가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해서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저 나무입니다. 정만수는 매화나무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보다 더 크게 자라 있었죠. 두 사람은 펜스를 넘어 나무 앞으로 갔습니다. 정희가 여기에 뭔가를 묻었을지도 몰라. 강도윤이 삽을 가지러 갔습니다. 돌아와서 두 사람은 나무 밑을 파기 시작했죠. 땅은 단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파자 삽에 무언가 딱딱한 게 걸렸습니다. 정만수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플라스틱 상자가 나타났죠. 이거야. 상자를 꺼내 열자 안에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불법 거래 내역, 협박 증거, 폭력 기록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정희가 정말 여기에 숨겨둔 거였어. 강도윤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면 최상무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돌아봤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수고했네. 20년 동안 찾던 걸 드디어 찾았구먼. 정만수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남자가 최상무라는 걸 말이죠. 당신이 최상무요?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그래, 나야. 윤정의 그 여자 때문에 20년 동안 골치 아팠지. 서류를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는데 끝까지 안 내놓더군. 정만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정희에게 무슨 짓을 한 거요? 궁금한가? 알려주지. 그 여자는 끝까지 버티더군. 서류 위치를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조금 심하게 다뤘지. 결국 사고가 났고 그 여자는 최상무가 말을 끝내기 전에 정만수가 달려들었습니다. 최상무를 주먹으로 쳤죠. 최상무가 비틀거렸습니다. 이 노인네가. 최상무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강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기사님 조심하세요. 최상무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정만수는 피했지만 팔에 상처가 났습니다. 강도윤이 최상무를 붙잡으려 했지만 최상무는 힘이 셌죠.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미리 경찰에 연락해둔 것이었죠. 체포하겠습니다. 경찰들이 최상무를 제압했습니다. 최상무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형사가 다가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 서류면 충분합니다. 최상무, 당신은 체포됐어요. 최상무는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20년 전 일이야. 증거가 뭐가 있어? 형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자백했잖아요. 윤정혜 씨를 해쳤다고 말이죠. 게다가 이 서류에는 당신의 모든 범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최상무는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갔죠. 정만수는 주저앉았습니다. 강도윤이 부축했습니다. 기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드디어 끝났구나. 정만수는 매화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정희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들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정희야, 이제 편히 쉬렴. 우리가 다 끝냈어.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매화나무 가지가 살랑거렸죠. 마치 정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만수 씨, 이제 윤정혜 씨의 행방도 조사할 수 있을 겁니다. 최상무를 신문하면 더 많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세상을 떠난 건지 말이죠. 2달이 흘렀습니다. 최상무는 구속되었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정만수와 강도인은 매일 경찰서를 오가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렸죠. 어느 봄날 오후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만수 씨, 윤정혜 씨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와주시겠습니까? 정만수는 강도윤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드디어 정의의 행방을 알게 되는 걸까요? 형사는 2사람을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최상무를 신문한 결과입니다. 윤정혜 씨는 20년 전 최상무에게 납치되어 며칠간 감금되었습니다. 서류 위치를 말하라는 협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거부했죠. 정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요? 탈출을 시도하다 차 사고가 났습니다. 윤정혜 씨는 중상을 입었고 최상무는 신원을 알 수 없게 만든 뒤 병원에 버렸습니다. 형사는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정혜 씨는 살아계십니다. 천안의 한 요양병원에 신원 미상 환자로 20년간 계셨습니다. 정만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의가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가봐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정만수와 강도윤은 즉시 천안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죠.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3층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정만수는 떨렸죠. 기사님 들어가세요. 강도윤이 등을 밀어줬습니다. 정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 침대에 정의가 누워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의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정만수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죠. 정의야. 정만수는 침대 옆에 앉아 정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야 만수야. 늦어서 미안해. 20년이나 걸렸네. 강도윤도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도윤이에요. 2사람은 정의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찾았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말이죠. 해가 지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간호사는 특별히 하룻밤 머물도록 허락해줬습니다. 정만수는 정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의야, 도윤이가 여기 있어. 우리 아들이야. 내가 바라던 대로 우리 가족이 됐어. 그때였습니다. 정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만수는 놀라 정의를 바라봤죠. 정의야, 내 말 들려? 정의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죠. 정의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했지만 분명히 깨어났습니다. 정의는 정만수를 바라봤죠. 수?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정만수를 불렀습니다. 정만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나야. 정의야, 돌아와줘서 고마워. 정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도윤을 봤습니다. 윤이? 강도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정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한 미소였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의는 2사람의 손을 잡으려 했죠. 정만수와 강도윤은 정의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걱정 많이 했죠. 아니야.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해. 의사가 달려와 정의를 확인했습니다. 기적입니다. 환자가 깨어났어요.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정의는 천천히 회복되었고 기억도 조금씩 돌아왔죠. 어느 저녁 정만수는 다시 막차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77번 버스의 핸들을 잡으니 익숙한 감촉이었죠. 막차 출발 전 강도윤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아버지, 오늘 막차 함께 타도 될까요? 정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들, 같이 가자.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이 흘러나왔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고 아름다웠습니다. 정만수는 백미러로 강도윤을 봤습니다. 강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버스는 익숙한 길을 달렸습니다. 신림동, 봉천동, 사당동을 지나 종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정만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만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우리 이제 함께 가자. 천천히, 오래오래. 막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를 지나 두 사람을 태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정희가 기다리고 있었죠. 버스는 막차였지만 정만수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천천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20년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찾은 겁니다. 이제 정만수의 집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